의사들이 강조한 건강하게 오래 사는 4가지 법칙. 나이 90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베라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기를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90세까지 산다가 아니라 90세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이죠.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90세까지 살아서 뭘 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우리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렸을 적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나이가 50, 60이 됐을 때 저 나이가 되면 사는 즐거움이 있긴 한가? 꿈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았으며 미래를 계획할 필요도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되고 나니 그때 우리들 부모님이 엄청 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90세 노인을 바라보는 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90세 노인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릴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그 나이 돼 보면 그런 삶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90세는 허약하고 외로운 나이일 수도 있지만 활동적이고 만족스럽고 여전히 일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 90이 되어도 스스로를 자극하고 자신의 성공을 만끽하며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중장년기 때부터 성공적으로 나이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동기부여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박사 베라가 알려주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그 4가지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치를 아는 것. 일찍이 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중장년기에 들어서면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에 수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 수치는 몸무게, 허리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에 대한 것입니다. 과다 체중이라면 줄자, 체중계 그리고 혈압계를 구입해서 단계별 목표를 정한 다음 아침마다 식전에 몸무게를 재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허리둘레와 혈압 재어보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체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됩니다.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그리고 허리둘레가 점점 가늘어지는 것을, 그것을 보는 기쁨이 크죠.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사망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할 때 빠지지 않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지방성간 질환, 간경화, 간암, 심근경색증, 각종 대사질환을 알 수 있고 소변검사로 방광염, 신장염, 신장결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고 정상이라는 이런 말만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항목마다 뜻하는 의미와 수치 등을 파악해보고 전에 받았던 결과와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하는 재미를 즐겨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 세우기. 몸 관리, 건강 관리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이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자신이 주파하는 시간을 보면서 계속 뛰죠.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해서 단번에 5kg, 10kg을 뺄 수 없습니다. 주 단위, 월 단위로 짧게 쪼개진 목표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걷기 운동을 즐긴다면 만보기를 이용해서 걸음수, 거리, 속도, 소요 시간, 그리고 소비한 칼로리를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봐야 합니다. 집에서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0개 했으면 오늘은 11개에 도전하고 또 그렇게 내일은 12개에 도전하고 말이죠. 세 번째, 현실 직시하기. 몸이 아픈 곳이 있는데도 무시무시한 병명을 진단받을까봐 그게 겁이 나서 병원 가기를 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사를 찾아 검사를 받고 비록 실망스럽고 겁이 나는 결과라 할지라도 끝까지 듣는 용기와 함께 의사를 믿고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법과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비록 약을 먹어 수치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임을 잊지 않고 하루빨리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약에 의지해서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유지되면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조금씩 느슨해지는 마음이 일면서 하나하나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맺기. 인간이라면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죠.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공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 있는 대신 친구, 친척들과 교제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장시키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이 드는 것은 유전자나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변명받게 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수록 삶의 열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90대 할머니, 체조 선수나 70대 보디빌더를 보게 됩니다. 보는 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에 몰입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년의 4가지 유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세 가지 추악함. 요즘 세상 돈만큼 힘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말이 초등학생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고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 유명한 말이 생겨버렸죠. 세태가 이렇다 보니 돈이면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돈이라면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없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차 바꾸고 친구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돈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돈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쓸게 빼놓고 오만 더러운 걸 다 참아가면서 모으고 아끼고 잘 굴려서 부자가 된 후에 돈 쓸 때는 훌륭하게 써야 한다는 가르침이겠습니다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평생 노점을 하며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큰 부자가 되신 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젊은 시절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해서 그 돈을 끌어모아 수십억, 수백억 자산가가 된 분들 중 상당수가 없는 사람에게 더 모질게 대하고 베풀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탐욕을 감추지 않고 돈에는 아주 지독한 수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같은 큰 돈 앞에서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돈 앞에서도 본질이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밑바닥 첫 번째는 바로 지출 영수증을 보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인성과 품격을 지녔는지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말이나 어투, 옷차림, 태도 등을 통해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죠. 특히 말은 본심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듣기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마음이 없는 곳에 허투루 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마음 가지 않는 것에 돈을 쓰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돈을 썼더라도 그 상대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밥 한 끼라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쓴 지출 영수증을 모아서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제일 먼저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마도 신용카드 지출 내역일 겁니다. 그 지출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지출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억눌렸던 욕망이 드러나고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본성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있을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후천적으로 길러진 본성도 있겠죠. 그 속에는 좋은 욕망도 있고 또 나쁜 욕망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씨앗도 여러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본성과 욕망 또한 그렇습니다. 대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은 돈을 만나면서 우리 내면 속에서 꽁꽁 묶여있던 사슬을 끊고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는 친척이나 친구가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 없이 여기고 가르치어 들고 바람 피우고 배우자 우습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본성 속의 욕망과 욕구들이 드디어 돈을 만나면서 마구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아무리 겸손했고 상냥했고 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저 돈이 없어서 본성이 억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돈이 사람을 망쳤다고 하지만 본성이 발현되어 드러났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람기 있고 이런저런 중독에 취약한 사람인데 돈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자가 아니기에 긴장 늦추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낮으면 공짜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쉽게 얻고 노력한 것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공짜라면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반드시 언제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뻔히 나중에 크게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가 결국 감옥에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가 더 높으면 인격적으로도 일반인인 우리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훌륭한 인격을 지닌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삼성 다니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겠죠. 더 배운 놈들이 배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서민 등 처먹는 데 이용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거나 기꺼이 사기꾼들의 뒷배가 되어주다가 평생 쌓은 그 명예조차 한순간에 날려먹는 짓을 안타깝지만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많든 적든 뒷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짜를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 몇 푼에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미심쩍고 꺼림칙한 마음을 누르고 투자를 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의 욕망을 누르지 못하고 심정적으로 사기꾼들과 한패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저 밑에 깔린 심리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친구 만나서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눈치 살피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밥 사주면서 친구들 만나시면 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또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낯빛이 바뀌는 것은 물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탐욕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진짜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말이죠. 돈이 인격이고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돈을 앞세우게 되니 인생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눈앞에 놓인 돈 몇 푼의 욕망을 드러내지 말고 돈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죽기 살기로 지켜야만 하는 두 가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IT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명을 몇 살까지 연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입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물밑에서는 많은 실험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30세가 되고 인간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정말 사실인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인생의 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이런저런 합병증을 달고 골골대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살이 돼도 잔병 치레 하나도 없이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돈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은퇴 후의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 200이면 된다 아니다. 적어도 300이 필요합니다. 등 답변이 제각각인데 나이 들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비례해서 점차 줄어들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내야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건 바로 은퇴자금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사기꾼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부모에게 돈 빌려서 매월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지켜내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 중에서도 사업한답시고 부모 돈 끌어와서 결국은 부모 돈 날려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모 돈 좀 빼먹어보려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부모 돈을 당연히 제 돈으로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릴 수 있습니다. 곧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죽는 소리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결국엔 그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돈이나 집을 내주는 일에는 그날부터 우리 인생은 지옥문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돈 빌려 매월 이자 꼬박꼬박 주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빈곤에 젖은 주름살과 함께 살아갈 날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모두 다 알지만 절대로 꾸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누구나 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운동하면서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노년들의 운동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힘들어져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으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취합해보면 대한민국의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예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의 3명 중 2명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3분의 2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취미가 하루 서너 시간씩 보는 TV 시청이라고 합니다. 가장 몸에 좋고 또 비용도 들지 않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하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건강 수명인 것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고 매일매일 실천해가며 살아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종이어야 살 빼기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담배 끊는 것도 성공하고 독종이어야 근육질의 몸 만들기도 성공하는 것이고 하루 10,000걸음도 걸어낼 수 있습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디고 연약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단 1kg의 살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뺐더라도 이틀 정도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남들이 성공했다는 그 비법만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3일 했다가 중단하고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를 반복하면서 인생만 허비하게 되죠. 나이 들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주름살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웃음이 만들어낸 아주 보기 좋은 주름살이 있는 반면에 힘겨운 노동과 빈곤에 쩌든 깊게 패인 주름살이 있습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지내면 보기 좋은 주름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은 이 2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평안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4가지 이유.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 시기는 우리에게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절일 겁니다. 이 말은 즉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옛 성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혼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 없는 관계에 스스로를 갈아 넣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더 나아가 다 큰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상처로 지탱되어 가는 관계는 독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생과 상처만 요구하기 마련이어서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출발한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주고받고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 나눔, 헌신, 희생, 말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허망한 관계에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좋겠죠. 2번째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개차반으로 살았더라도 나이 들어서 배우자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준 배우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일 겁니다. 좀 더 일찍 깨우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고 미안해하고 감사해하면 이로 인해 용서를 받게 됩니다. 늦게라도 그간의 희생과 인내를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도 상대방의 취향, 관심사는 물론이고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데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다면 더 차갑고 잔인하게 무시당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꿈이 짓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를 꺾어서 언제까지나 곁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부려먹기 위한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배우고 싶은 것조차 못 배우게 방해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 밖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단절시켜서 집안에 고립되어 살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라 겁박해서 억류시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꿈을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해서 뭘 하냐. 돈은 왜 그딴 데다 쓰냐. 아깝지도 않냐. 하지도 못할 거면서 돈만 버린다며 책망하는 사람은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꿈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우리 자신이 행복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존중받고 있나?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서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꿈을 함께 공유하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고민할 것이 없죠. 이런 관계라면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일 수도 있고 설령 가끔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괴롭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고 마주해봐야 서로 좋은 소리도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함께했지만 모두가 끝까지 그 사랑과 행복을 지켜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아니더라도 존중은 받고 살아야 합니다. 존중도 하지 않고 꿈도 짓밟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과 남은 세월을 함께 할 자신이 없다면 더 늦기 전에 홀로 사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많이 하는 한 가지 후회.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